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측면에서 이제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를 보시면 디지털 혁명, 즉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정의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면 디지털 혁명, 즉 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경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어떤 공간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우리 인간들이 좀 편하게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또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정의를 보면 뭐 제조업과 통신기술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현재 진행형 산업혁명이다. 또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의 정보통신기술 ICT와 융합돼서 나타나는 혁신적 변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ICT와 또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어떤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공간이 경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벽이 곧 컴퓨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생활 공간이 곧 사무 공간이 되고 등등의 그다음에 생물학적 공간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인체죠. 인체의 다양한 어떤 바이오, 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이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사람을 인식을 하고 또 이 인식된 칩에 의해서 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어떤 게 물리적인 공간, 즉 벽이나 이런 공간, 또 디지털 세계, 또 우리 몸 같은 생물학적 공간 이걸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동력이죠. 발전의 원동력이 그래서 뭐 수력이라든지 증기기관, 특히 이때 이제 기계식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력에 의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동력에서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제 노동 분업이라든지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20세기 후반인데 디지털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있었고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럼 뭐 특징이냐면 융합입니다. 융합. 모든 그런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공간 또는 디지털 공간 또는 생물학적 공간이 뭐 거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디지털화되는 그런 이제 세계다. 그래서 융합이다. 융합.
그래서 사이버와 물리 시스템, 가상 공간과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같이 융합이 되고 자동화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또 초극대화되는 그런 변화의 세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2015년부터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도식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크게 보면은 속도와 범위와 영향력 등에서 3차 산업혁명과 이제 차별화된다. 어떻게 차별화되냐면 이제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던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기술이다 하면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PC, 네트워크, 정보통신 뭐 이런 정도죠. 하지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기술들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공지능이 또 가미되면서 융합되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뭐 가상 공간도 정말 실감 나는 가상 공간이 이제 우리 앞에 가상 현실이 펼쳐지고 또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우리 이제 일상생활 속에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이 재편된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변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생활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제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기술 융합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분야의 핵심 기술이 융합되면서 산업 구조 및 세계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범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시스템의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속도 측면에서 이제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적인 기술 진보다.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요. 범위 또한 일부분에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산업 전체에서 이제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코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영향은 이제 생산, 관리, 지배 구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생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장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제 변경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런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지능적인 자동화되는 등등. 그래서 생산 시스템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시스템 변화가 크게 예상이 되고요. 자, 속도의 차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과 연결된 사무수가 2012년엔 9억 개인데 2020년에는 뭐죠? 500억 개. 그래서 불과 한 8년 사이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사물에 연결되는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로가 이제 지식 2배 증가 곡선이 이제 1982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곡선에 의해서 보면 역사에서의 지식의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0년 2배 됐고 2배 되고 2배 되고 2배인데 이 속도가 점점점 단축되면서 증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식이 증가하는 총량이 그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졌다.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경제는 속도 경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류, 즉 올바른 혁신의 방향 설정하고 변화를 주도할 빠른 속도.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방향 설정했으면 빠른 속도로 이걸 진행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도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미스크가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보시면 요 2배 증가할 때 1900년대는 25년이 걸렸고요. 현재는 약 13개월. 13개월만 지나면 지식이 2배 증가한다. 근데 앞으로 2030년에는 어떻게? 3일에 2배씩 증가한다. 네,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의 차이인데요. 범위는 여기 보다시피 범위가 일부분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때 이제 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시설이나 장비나 자원 등 하드웨어보다는 뭐라고요? 데이터나 지식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럼 데이터와 지식 자원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2016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의 어떤 10대 기업을 보면은 그 중에 7개가 데이터 활용 중심의 ICT 기업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이제 데이터와 지식 자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비교했는데요. 지금 2006년과 2016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보면은 1위가 엑슨모빌, GE, 그 다음에 가자폰, 마이크로소프트, CD그룹 등등등.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엑슨모빌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 회사고, GE 제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긴 하지만 이제 CD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은행들. 그래서 석유화학 또는 제조, 은행들이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에 들어갔는데, 자, 2016년에 보면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위가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헤드웨이, 그 다음에 엑슨모빌, 아마존, 페이스북. 네.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제조가 한두 개 들어있지만, 10대 10개 중에 약 한 7개가 소프트웨어, 데이터, IT, 페이스북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차지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지식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별 ICT 비율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일부 ICT 산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호칭을 해서 ICT는 ICT 산업, 전자, 통신, 미디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그 외에 뭐 농업이나 건설 이런 에너지 쪽은 별로 활용 안 하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산업에 걸쳐서 ICT 또는 AI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만큼 이제 이 산업 변화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파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이제 경쟁에서 앞으로는 이제 지능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신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 시스템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기존에는 빠르고 튼튼한 디자인이 좀 예쁜 이런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등장이 된다면 저와 같은 뭐 빠르고 튼튼한 디자인이 예쁜 자동차 갖고는 승부가 안 나죠. 왜냐? 자율주행차는 이 모든 그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성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또 센서가 감지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뭐 이 관련된 이 자동차에 관련된 정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공유라든지 또 보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하는 부분, 또 주행 거리를 또 관리하는 등등의 이런 이 자동차 한 대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자율주행차 운행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이제 과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공지능형 공장 등 스마트 제조도 확산되고 공유 경제 등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역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거다. 공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피드 팩토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공장에 이제 어떤 이 공장을 자동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설립을 해서 기존 600명의 인력을 3D 프린터하고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이 연간 50만 컬레 운동화를 생산한다. 그래서 기존에 600명의 직원이 10명으로 준 거죠.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켤레 생산하는데 일주일 걸리는 게 5시간. 이만큼 이제 스피드하게 바뀌는 거고 또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 등장하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버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택시나 호텔 등 자산이 없는 ICT 서비스 기업이 기존 기업 가치를 추월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버가 이미 이제 GM과 포드를 이제 기업 가치를 추월했고, 에어비앤비가 하얏트나 힐튼보다도 더 기업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이제 출현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 시스템이 기업의 경쟁력과 또 새로운 산업을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또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G 같은 경우도 이제 비행기 판매에서 비행시간 판매, 뭐냐면 G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지보수 관리, 엔진 유지보수 관리 사업을 이제 IoT 기술 또는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엔진 유지보수 관리를 해서 결국은 1000건 이상의 결함 건수 감소해서 결국은 이제 항공사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이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도 새로운 출현할 정도로 이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냐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세 가지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또 미래 사회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첫 번째가 기술과 산업 구조가 변할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IoT,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 센서가 부착돼서 인터넷이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이죠, IoT. 그래서 여기서 사물과 이제 인터넷, 인간과 같이 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 정보가 어디로 오냐면 이 클라우딩 컴퓨터로 저희가 수집이 되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수집이 된 이 데이터가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이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죠. 자,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IoT, 클라우드, 그다음에 여기가 빅데이터죠. 자, 빅데이터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누가 분석해요? 인공지능이, AI가 분석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모든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모바일로 연결됩니다. 모바일.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데 인공지능에서 고도 해석해서 IoT와 IoE 다양한 이런 뭐 전자상거래 재료 등등등의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ICBM 플러스 AI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oT,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AI, ICBM 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와 같은 이제 이 기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이 새로운 어떤 분야의 창업이 많이 출현할 거다 하는 것이 현재 예측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가전 GE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델 같은 경우도 PC 기업에서
서버나 스토리지, 그래서 B2B로 재편하고 있고, 그다음에 IBM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PC 사업은 매각하고요. 그다음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이제 재편하고 있고, 히다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PC, TV 이런 거 다 사업 정리했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이제 최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시면 기반 기술 플랫폼에서 산업혁신 신사업 분야로 많이 기업들이 좀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산업구조 개편도 하고 있지만 역시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의 그 이제 전망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보스 포럼에서도 2020년까지 약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이제 단순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하이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오히려 저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한 이런 부분, 사무행정 등등은 이제 감소할 것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한 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영, 컴퓨터 수학, 뭐 건축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고요. 이와 같이 근데 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시대별로 계속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로 인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의한, 그죠? 2차 세계대전 끝 냉전 시대는 기술에 인해서 뭐 많은 실업이 발생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뉴 밀레 21세기에는 이제 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전된 기술과 관련해서 하지만 시대별로 보면은 오히려 뭐 일부 직종에서는 당연히 고용 감소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제 그 시대별로 발전된 기술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해서 고용 창출은 지속돼 왔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역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직업과 일자리는 당연히 퇴출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관련된 전문직, 신기술에 관련된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는 뭐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사하게 해서 이건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순고용 증가하는 분야에 좀 더 적응하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변화 중에는 이제 창업이,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ICBM, 그죠? IoT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과 같은 융합기술 관련 창업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요 창업 기업도 보시면 뭐 전자정보, 컴퓨터 보고, 또 인터넷 확산, 현재 이제 모바일 혁명 플러스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AI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창업 기업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창업은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이 증가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창업 기업과 일반 기업의 고용 추이인데요. 역시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기업보다도 훨씬 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을 본다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이 증가함으로써 인해서 질 높은 일자리 창출도 역시 많이 증가할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유니콘 창업 기업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요. 유니콘 창업 기업이다 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글로벌 대형 창업 기업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성장치를 보면은 약 2010년 대비 약 한 28.9배나 성장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파르게 많은 기업이 특히 뭐 2016년에는 유니콘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608개나 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이거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창업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과 기술 창업 수명 주기, 기술 개발, 뭐 죽음의 메커니즘 등등의 특징, 즉 기술 창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라 하면 먼저 우리가 창업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정의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은 창업 후 몇 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법률에 의한 창업기업의 유형이 이제 중소기업 창업이냐, 벤처기업이냐,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이냐, 1인 창조기업이냐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또 구분돼서 창업기업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기술 창업은 뭐냐? 기술 창업하면은 보통 이 벤처기업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왜? 벤처기업이 이제 보통 기술을 기반한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창업의 정의는 한마디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창업한 그런 상황, 그런 경우 우리가 기술 창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은 이제 기술을 기반해야죠. 그러니까 고기술이 됐든 저기술이 됐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근거로 해서 창업을 한 그런 경우 우리가 기술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 창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 수명주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근거로 이제 기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술 창업이라면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창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이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술은 기술 수명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기존 기술, 새로운 기술 대체될 때까지 기간.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이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생존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이제 기술 수명 주기다 하는데 기술 창업에서는 이 기술 수명 주기를 잘 이용해서 제품 생산에 대한 이 타이밍을 잘 결정해야 사실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경쟁의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타이밍인데 그 중에서 기술 창업에서의 타이밍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술에 관련된 기술 수명 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 수명 주기는 크게 초기 단계, 발전 단계, 핵심 단계, 표준화 단계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연구 개발 초기예요. 그래서 뭐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잠재력 평가 되기까지 개발의 준비가 필요한 기술.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상용화가 잘 안 됐어요. 연구 개발 단계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 단계는 연구 개발 초기 단계를 넘어서 이제 연구 중이나 가까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 그러니까 연구 개발 단계를 이제 벗어난 거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좀 가능성이 있다. 연구 중인데 정말 상용화 된다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이제 성장 단계 이제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발전돼서 연구 초기 단계에서 발전돼서 핵심 기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단계는 뭐냐면 제품 프로세스 차별화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경쟁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로 이제 인정되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시장 경제 핵심 기술이고 성장 성숙 단계인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다음에 발전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성숙한 단계고 표준화 단계는 이제 이것이 핵심 기술이 지배하면서 이 핵심 기술 자체가 이 시장의 하나의 표준화가 되면서 일반화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최신 기술은 아니고요. 일반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숙이나 노화 단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퇴보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숙 단계, 그 다음에 퇴보 단계. 이게 이제 기술 수명주의인데, 그래서 태어나서 점점 발전해서 그다음 퇴보하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의 기술 수준이 이 기술 수명 주기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아직 시장의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이때 들어간다면 호흡을 길게 봐야 되죠. 왜? 시장은 이때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여기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기술만 개발해 놓고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2단계에 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단계죠. 이미 시장은 노후돼서 퇴화되는데 이때 이 시장의 기술을 갖고 들어간다 하는 거는 결국은 성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그러니까 요기 단계, 즉 발전 단계, 뭐 이때는 연구만 하다 발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성숙 단계로 가는 이런 경로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죽음의 계곡과 캐즘의 극복인데요. 기술 창업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항상 마주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즘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의 계곡은 이제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천 기술 개발하면은 이제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요게 자금을 확보 못하면 기술만 개발하고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이제 개발 자금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면 그다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양산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품 개발, 상용화 제품. 상용화 제품 만들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면 사업화, 시제품 개발 자금이라든지 시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안 되기 때문에 시제품만 개발하고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이제 제품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을 양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렵게 해서 이 제품 양산까지 와요. 사업화 자금을 확보해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제품 양산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판매가 중요하죠. 판매. 네. 그래서 판매를 못해서 즉 마케팅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판로 개척을 못해서 또 죽음의 계곡에 빠집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결국은 이제 인류 상품사에서 성장 가도를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창업에서는 이와 같이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이 있고 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술 사업화,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캐즘이라 하면은 뭐냐면 초기 기사에서 일정한 기술 개발은 성공했지만 대중 주류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하고 실제 이것이 이제 판로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기술 창업에는 이제 죽음의 계곡과 이 캐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캐즘이 있죠. 네. 그래서 제품은 양산해 놓고 실제 어떤 판로 개척이 안 돼서 판매를 못하는 즉 주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자, 요 특징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이제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 연계를 한다든지 대학 창업, 사내벤처 등 다양한 창업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성공 전략을 미리 수입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술 창업의 모형을 보시면 예, 여러분들 이제 창업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기업에서 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는 스핀오프가 되고 대학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자본 확충해서 실제 이제 신생 창업, 기술 창업이 이루어지고 또 창업가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벤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대학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정부 및 지원기관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에 관련된 엔젤 투자, V시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기관과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그다음에 그들의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필요한 그 적재, 적소, 적시에 이 기관들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과 또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 창업으로 인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기술 창업으로 이제 우리가 평생 직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희망을 보면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뭐 창업은 4.1%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가고자 하고, 중소기업 가고자 하고, 창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럴 때 대기업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럼 평생 보장이 되느냐? 우리 100세 시대에서 보면은 평균 퇴직이 48세, 중소기업 평균 퇴직 52세. 자, 그럼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에 퇴직을 한다면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때 재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는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직장은 없고 결국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평생 직업. 내가 건강만 허락한다면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이 직업을 갖추는 것이 이 100세 시대에 적합한 하나의 진로다. 창업은 그럼 과연 평생 직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죠? 자기가 아이템만 잘 선정해서 기술 창업에 성공한다면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운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퇴직 걱정 없이 자기가 평생 건강이 허락하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직업이 가능한 진로가 창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창출과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죠. 평생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부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 창업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평생 벌을 수 있는 수입보다도 뭐 상당히 큰 금액을 사실은 우리가 벌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정현 보청기 회사이죠. 그래서 매각해서 26세에 뭐 40억을 벌었다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국민대비 김기사 다음 카카오에 약 한 680억, 626억 예, M&A 인수했죠. 결국은 한 몇 년 만에 한 600억 물론 다 서로 가지겠지만 몇백억의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위험부담이 있지만 하나의 자기 진로 입장에서는 평생 직업과 또 부의 창출과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하는 그런 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석학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미래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하였죠. 결국 속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올바른 혁신의 방향 설정과 변화를 주도할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첫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